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2분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680달러 5센트였습니다. 그날의 최고가였습니다. 57분 뒤인 새벽 4시 59분 같은 종목이 661달러 15센트를 찍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2.7%가 사라졌습니다. TQQQ 기준으로는 62달러 74센트에서 57달러 60센트, 8.19%입니다. 그 1시간 사이에 새로 나온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금리 결정은 이미 1시간 전에 나왔고 시장은 그 결정을 반겼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연방준비제도 의장 케빈 월시의 기자회견 하나뿐입니다. 오늘은 그 1시간을 뜯어보겠습니다. 연준은 시장이 원하던 대로 했는데 시장은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QQQ 종가를 5거래일만 늘어놓으면 691달러 96센트, 684달러 23센트, 682달러 12센트, 675달러 49센트, 그리고 어제 661달러 73센트입니다. 나흘 연속 하락입니다. 이 닷새 사이 4.37% 빠졌는데 그중 2.04%포인트만 어제 몫입니다. 나머지 2%포인트 넘는 하락은 금리 결정 전에 이미 진행돼 있었습니다. 결정 자체부터 보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으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3사람이 반대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금리를 더 내리자가 아니라 0.25%포인트 올리자였습니다. 시장도 인상 가능성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발표 직전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기준으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이 33.7%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 셋 중 하나 정도는 인상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동결 발표 자체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안도였습니다. 성명서 문구도 봤습니다. 6월 성명서와 사실상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투표 결과를 적은 첫 줄뿐이었고 마지막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뤄낼 것이다. 연준 이사들 중에서는 아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사진 안에는 전임 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명이 금리를 올리자고 반대표를 던진 회의였는데 금리 선물 시장은 그 발표를 듣고 완화 쪽으로 더 기울었습니다.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된 8월 금리도 12월 금리도 발표 전보다 내려왔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구간이 나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인상표 3장이 나왔는데 시장은 인하 쪽에 무게를 더 실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반대표 3장을 다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 의견으로 읽었습니다. 의장이 인상을 막았다면 당분간 인상은 없다는 쪽으로 정리한 겁니다. 새벽 3시 발표 직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날 낙폭이 5%에 육박했다가 0.9%까지 줄었습니다. 메가캡 성장주를 담은 대형 상장 지수 펀드는 1%가 넘던 손실을 지우고 0.8%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리를 안 올렸으니 할인율 부담이 덜하다 성장주부터 사자 교과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 월시가 마이크로폰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랠리가 한 칸씩 되감기기 시작했고 마감 종이 울릴 때 지수들은 다시 그날 저점 근처에 있었습니다. 월시가 뭘 말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연준의 전년 대비 2% 물가 목표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 데 단호하다며 목표는 오직 하나, 2%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2% 말고 다른 목표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다만 목표까지 언제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반드시 잡겠다. 다만 지금 당장 금리를 올려서 잡지는 않겠다. 시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월시는 시장이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경제 자체의 변화에 계속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표가 나빠지면 연준이 받쳐줄 거란 계산으로 가격을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버티는 논리도 그 계산에 기대해 있었습니다. 의장은 그 계산이 옅어지는 흐름을 반긴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말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채권시장은 발표 직후부터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수요일 국채 마감 수치를 보겠습니다. 2년물은 4베이시스 포인트 내려 4.24%, 3년물은 2베이시스 포인트 내려 4.28%, 5년물은 1베이시스 포인트 내려 4.35%. 여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난 그림입니다. 그런데 10년물은 2베이시스 포인트 올라 4.62%, 30년물은 5베이시스 포인트 올라 5.14%였습니다. 앞쪽은 내리고 뒤쪽은 올랐습니다. 커브가 가팔라졌다는 뜻입니다. 2년물은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를 반영하고 30년물에는 장기 물가와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얹힙니다. 당장은 덜 조이는 대신 장기 물가는 더 높게 본다는 뜻입니다. 브리핑.com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오늘 결정은 주식시장의 기대에는 부합했을지 몰라도 연준이 만족시켜야 하는 쪽은 국채시장이라고요. 실제로 6월 회의 이후 10년물 금리는 약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라 있습니다.
달러에서도 같은 방향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달러 지수는 0.5% 내려 100.95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른 날에는 보통 달러가 강해집니다. 어제는 반대였습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는데 통화는 약해졌습니다. 이 조합은 금리가 성장 기대 때문에 오를 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금물가와 불확실성 때문에 오를 때 나옵니다. 성장 때문에 오른 4.62%와 물가 때문에 오른 4.62%는 자산 시장에서 값이 다릅니다. 어제 달러는 후자를 가리켰습니다. 주식으로 넘어오면 이 계산이 왜 매도인지 보입니다.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누르는 할인율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30년물은 5.14%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어제 이 금리가 눌렀던 건 나스닥 100 전체가 아니라 지수 안에서 비중이 큰 인공지능 설비 투자 사슬이었습니다. 자본을 쏟아붓는 쪽의 회수 시점이 뒤로 밀릴 때 장기금리는 그 회수를 가장 크게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더 맞은 이유는 그 사슬을 더 무겁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QQQ는 2.04% 내렸고 SPY는 1.54%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153포인트, 2.19% 빠지면서 2025년 4월 이후 가장 나쁜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이날 2.1% 내리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6월 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11% 아래입니다. 직전에 조정에 들어간 건 3월 27일이었습니다. 이제 분봉으로 어젯밤을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리마켓은 조용했습니다. QQQ 675.25센트에서 675.46센트,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밤 10시 30분 개장가는 674.35센트, 개장 30분 만에 669.56센트까지 밀렸습니다. 0.71% 하락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2시 30분까지 이어진 오전장에서 665.77센트까지 더 내려갔습니다. 이 시간대에 시장을 누른 건 연준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와 반도체였습니다.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동 곳곳에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 미슬을 요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웨스텍사스 원유 선물은 정상가 기준 배럴당 $5.16, 6.5% 올라 $84.48에 마감했습니다. 유가를 따라가는 상장 지수 펀드 USO는 7.32%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2.1% 오르며 그날 유일하게 두드러진 상승 업종이 됐고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도 0.4% 올랐습니다. 코카콜라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채권 이야기와 선이 이어집니다. 30년물 금리가 오른 날, 그날 오후에 유가가 6.5% 뛰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중앙은행과 가장 즉각적인 투입 원가가 하루 만에 6.5% 오른 시장이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장기금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은 이유입니다. 유가 쪽에는 수급 재료도 하나 겹쳐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주간 원유 재고가 716만 7천 배럴스 줄었습니다. 한 주 전에 201만 배럴스 늘었던 것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정학 헤드라인만으로 6.5%가 나온 게 아니라 재고가 빠지고 있다는 수치가 같은 날 같이 나왔습니다. 금을 보겠습니다. 금 선물은 정상가 기준 $2.40, 0.1% 내려 아운스당 $4,036.30에 마감했습니다. GLD는 0.46% 올랐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원유가 6.5% 뛴 날에 금은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금값은 전쟁 온도계가 아니라 달러와 실질금리를 따라가는 자산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을 누른 건 반도체입니다. 여기는 숫자가 험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3% 내렸습니다. 3배로 따라가는 SOXL은 16.02%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종목 17개 가운데 오른 종목은 0개였습니다. 평균 등락률은 마이너스 6.05%입니다. 가장 잘 버틴 종목이 ASML의 2% 하락이었습니다. 개별로 보면 KLA가 10.8%, 마이크론이 9.94%, Applied Materials가 8.4%, 암홀딩스가 8.11%, 슈퍼마이크로가 9.67% 빠졌습니다. 람리서치는 정규장에서 6.4% 내렸습니다. 새로 붙은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주식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2.54% 내렸습니다. 시장이 본 건 실적이 아니라 설비 투자 계획과 공격적인 증설 규모였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가 좋다는 사실은 이미 가격에 있고 그 수요를 받으려고 지금 쏟아붓는 돈이 언제 공급 과잉으로 되돌아오느냐가 새 질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반대편 증거가 같은 날 저녁 퀄컴에서 나왔습니다. 퀄컴은 시간 외에 실적을 냈는데 이익이 컨센서스를 밑돌았고 회사가 직접 지목한 이유는 메모리 가격 상승입니다. 그리고 자사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퀄컴 주가는 정규장에서 4.42% 내린 뒤 시간 외에서 한때 8.14%까지 더 빠졌고 지금은 정규장 종가보다 6.69% 낮은 수준입니다. 이 두 회사를 나란히 놓으면 사슬이 보입니다.
메모리를 파는 쪽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다시 증설에 넣느라 설비 투자 규모에 시선이 쏠리고, 메모리를 사는 쪽은 원가에 눌려 이익이 깎이고 그 원가를 자사 제품 가격으로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만든 부품 부족이 이제 기업 손익을 지나 판매 가격까지 번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제 채권 시장이 연준의 말을 못 믿은 세 번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Briefing.com은 국채 시장이 물가 안정 선언에 의구심을 갖는 근거로 에너지 가격 상승, 메모리 원가의 큰 폭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을 나란히 꼽았습니다. 퀄컴이 지목한 원가 이야기가 다른 기업 손익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지는 앞으로 확인할 거리입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 붐이 이제 물가 통계에 들어가는 항목이 됐다는 겁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건 성장주 이야기였습니다. 어제는 통화정책 이야기였습니다. 공급 쪽 재료는 어제 하나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신규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해 여러 기업이 설비 점검을 위해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둘 다 하루짜리 헤드라인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다만 방향은 같습니다. 부품과 장비를 구하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조금씩 더 비싸지는 쪽입니다. 전력 인버터는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그 공급망 한 갈래가 정책으로 잘렸습니다. 30년물이 5%대에 머무는 이유를 물가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항목이 하루에 몇 건씩 쌓이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나스닥 안에서 정반대로 움직인 쪽도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평균 등락률은 플러스 1.35%였습니다. 15개 중 9개가 올랐습니다. 인투이트가 6.43%, 아도비가 5.72%, 데이터덕이 5.31%, 워크데이가 5.21%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 밖에서는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 Cognizant가 11.25%, 의료기기 업체 GE 헬스케어가 12.15% 올랐습니다. 이 종목들 상당수는 각자의 실적 재료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방향만 놓고 보면 어제 시장은 반도체 장비와 메모리처럼 자본을 쏟아붓는 쪽을 팔고 자본을 덜 쓰는 쪽을 샀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이 44개, 내린 종목이 54개였습니다. 지수는 2% 넘게 빠졌는데 종목의 44%는 올랐습니다. 지수 전체가 무너진 하루가 아니라 지수 상단의 무거운 종목들이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이 국면의 성격은 7월 성적표를 지수별로 나란히 놓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 달 QQQ는 8.75% 빠졌고 S&P 500 지수는 2.23%, 다우 지수는 1.36%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 상장 지수 펀드 SOXX는 22.46%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다우는 1% 남짓 내렸는데 반도체는 22% 넘게 내렸습니다. 미국 주식 전체가 무너지는 국면이 아니라 인공지능 설비 투자 사슬에 붙어있는 자산만 값이 다시 매겨지는 국면입니다. 이 업종에서는 좋은 실적이 가격을 못 올립니다. KLA는 어제 10.8% 빠졌습니다. 개별 회사의 숫자보다 업종에 붙은 배수가 먼저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산업재도 한 대 맞았습니다. 레녹스 인터내셔널이 매출 미달과 가이던스 하향으로 20.92% 빠졌고 버티브가 매출 부진으로 17.24% 빠졌습니다.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녹스는 주택 착공 부진이 이유였고 데이터 센터 설비 쪽까지 같은 날 같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채권으로 한 번 더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 팔린 게 주식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국채를 담는 TLT는 1.65% 내렸습니다. $82.85입니다. 최근 20일 거래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4.91%입니다. 주식이 1.5% 넘게 빠진 날에 채권도 같이 빠졌습니다. 주식이 팔리면 채권이 사진다는 공식은 2022년 이후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자체 검증 기준으로 SPY와 TLT의 일간 상관계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마이너스 0.380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플러스 0.103입니다. 주식이 1% 넘게 빠진 날에 TLT가 같이 오를 확률도 75.2%에서 47.4%로 내려왔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74.6%에서 33.3%입니다. 어제는 2022년 이후로 이어지는 기본값이었습니다. 물가가 문제인 국면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둘 다 할인율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금리는 시차를 두고 실물로 넘어갑니다. 같은 날 발표된 주간 모게이지 신청 지수는 7월 24일까지의 집계분이 6.4% 줄었습니다. 재융자 지수는 10%, 주택 구입 지수는 4% 감소했습니다. 30년물이 5.14%까지 올라가면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 집을 사려던 사람과 대출을 갈아타려던 사람이 먼저 손을 뗍니다. 지수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장기금리가 경제를 조이는 첫 경로입니다. 그러면 연준은 왜 올리지 않았을까요? 어제 나온 다른 숫자들을 같이 보면 이 위원회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물가부터 보겠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73%,
근원 물가는 2.81%였습니다. 목표는 2%입니다. 그런데 어제 유가가 6.5% 뛰었으니 그 격차는 다음 지표에서 좁혀지기보다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은 반대 방향입니다.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5만 7천 명이었습니다. 3개월 평균으로도 11만 1천 명입니다. 실업률은 4.2%이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8만 7천 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가 벌어지는 국면은 아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속도는 확실히 느려졌습니다. 경기 쪽 숫자도 같은 방향입니다. 최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직전보다 내려왔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실시간 성장률 추정치도 1%대에서 직전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물가는 3%대, 성장은 1%대. 이게 어제 월시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올리면 1%대 성장을 더 눌러야 하고 내리면 3%대 물가를 방치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동결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물가를 2%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물 입장에서 시간을 벌겠다는 말은 물가를 더 오래 참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값이 매겨졌습니다. 이제 파워아워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기자회견 앞부분에서 QQQ는 0.92% 올랐습니다. TQQQ는 2.8%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분에 그날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1시간, 새벽 4시부터 마감인 새벽 5시까지 QQQ는 2.49% 내렸습니다. TQQQ는 7.43% 내렸습니다. 이 한 시간에 QQQ 하루 거래량의 4분의 1이 넘게 몰렸습니다. SPY는 더 심해서 하루 거래량의 4를 넘는 물량이 이 한 시간에 찍혔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같은 시각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벽 3시 55분에 그날 최저인 17.45까지 내려갔던 변동성 지수는 마지막 한 시간에 14.56% 튀어올라 19.99까지 올라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3.45% 상승한 20.66입니다. 정규장이 닫힌 뒤에도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회계 4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18% 늘어 90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4.81센트로 1년 전 3.65센트 올라왔고 순이익은 31% 증가했습니다. Azure 클라우드 매출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에서 한때 4%까지 올랐다가 일부를 반납했고 마감 직후 시간 외에서는 정규장 종가보다 3.2% 위에서 거래됐습니다. 바론스는 이번 실적이 회사를 둘러싼 부정적 서사 두 가지를 되받아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라우드 성장이 꺾인다는 이야기와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에 잡아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는 반대였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6.18센트, 매출 608억 달러였습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데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10억 달러 아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에서 10.29% 빠졌습니다. 메타 컨퍼런스 콜 발언도 보겠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는 업계 전반의 설비 여력이 당분간 빡빡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했고 이미 확보한 연산 능력을 기존 인공지능 서비스를 키우는 데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지불한 값보다 웃돈을 얹어 그 연산 능력을 사겠다는 제안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재무책임자는 장기 설비 전략이 2028년 이후까지 연산 능력을 계속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둔 자산이 지금 시장에서 웃돈이부터 거래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주가는 10% 넘게 빠졌습니다. 설비 여력이 계속 빡빡하다는 건 앞으로도 비싸게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8년 이후까지 늘리겠다는 건 지출이 끝나는 시점이 또 뒤로 밀렸다는 뜻이고요. 사둔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과 앞으로 써야 할 돈이 늘어나는 건 같은 문장의 앞뒤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온 분기에 그 문장을 들으면 시장은 뒷부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혔습니다. 최고 재무책임자는 청소년 관련 사안으로 올해 미국에서 예정된 재판들이 중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 숫자에 잡힌 비용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이 얇아진 분기에 나온 말이라 무게가 다르게 실렸습니다. 어제 실적을 낸 회사가 이 둘만은 아닙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 포티넷은 이익과 매출, 청구액이 모두 시장 기대를 넉넉히 넘겼고 매출 가이던스도 기대 위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가민이 16% 급등해 S&P 500 지수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램 리서치는 정규장에서 6.4% 빠진 뒤 실적을 내고 시간 외에서 5.46% 올랐고 실적 발표가 없었던 Applied Materials도 동조해 시간 외에서 1.26%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정규장 낙폭을 실적으로 일부 되돌린 종목이 나왔다는 건 오늘 밤 확인할 거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는 잠시 후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퀄컴과 암홀딩스도 실적을 냈고 둘 다 시간 외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퀄컴은 앞서 짚은 대로 정규장 종가 대비 6.69%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 암홀딩스는 시간외 초반 $240까지 올랐다가 $201 30센트까지 10.49% 급락한 뒤 $212 31센트로 일부 되돌렸습니다. 정규장 종가 대비 5.59% 하락입니다. 이 두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은 판단이 갈릴 자리입니다. 메타의 잉여 현금 흐름 급감을 성장을 위한 선투자로 보시는지, 아니면 회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는 신호로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형주 시세도 한 바퀴 훑고 가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애플은 0.56% 내린 $338 19센트, 마이크로소프트는 0.71% 내린 $390 54센트, 아마존은 1.82% 내린 $226 65센트, 메타는 1.31% 내린 $585 61센트, 엔비디아는 3.55% 내린 $190 1센트, 테슬라는 2.97% 내린 $298 3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초대형주 7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오른 건 알파벳이었습니다. 0.9% 올라 $336 71센트입니다. 알파벳은 이번 주 들어서만 5.31% 올라 있습니다. 애플에는 한 줄 더 붙습니다. 어제 애플은 시가총액 $5조 문턱을 눈앞에서 놓쳤고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7월 성적은 플러스 14.88%입니다. 같은 기간 QQQ는 8.75% 빠졌습니다. 이 대비가 지금 나스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7월 한 달 동안 테슬라는 29.86%, 아마존은 6.23%, 메타는 4.45%, 엔비디아는 3.83% 빠졌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14.88%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들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과 엮인 이름이 여러 섞여 있고, 그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고 평가받던 종목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3.55% 내렸습니다. 이 종목의 올해 수익률은 플러스 0.74%입니다. 7개월 동안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 6천억 달러대로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 덩치가 되면 하루치 재료로 크게 흔들리는 일이 보통은 드문 편입니다. 어제의 3.55%는 반도체가 장중 한때 5% 가까이 밀렸던 날에 나온 낙폭이고, Briefing.com은 엔비디아를 Magnificent 7 중 약한 쪽으로 꼽았습니다. 변동성 쪽 숫자도 일주일 장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일주일 전 16.64였고 어제 20.66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 만에 24.16% 올랐습니다. 이번 달 시작점 16.59와 비교해도 24.53% 위입니다. 16에서 20으로 올라간 건 숫자로는 4포인트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20을 넘기는 구간에선 보통 방향 베팅보다 보험 성격의 수요가 먼저 붙습니다. 보험값이 오르면 위험 한도를 지켜야 하는 쪽에선 포지션을 줄이는 압력이 생깁니다. 어제 장막판에 거래가 몰린 흐름과도 겹쳐 보이는 대목입니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하루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28.54% 아래입니다. 위험 선호가 붙은 자산 쪽에서 뚜렷하게 반대로 움직인 흐름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계좌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은 현재 $11,104입니다. 전략은 어제 종가 판정에서 신규 신호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거래 없이 보유를 이어갑니다. QQQ 종가 $661 73센트는 200일선 $644 14센트보다 2.73% 위에 있고, 시스템의 매도 기준선인 $648보다는 2.05% 위에 있습니다. 다만 100일선 $613 63센트는 1.8%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짧은 선은 이미 뚫렸고 긴 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32.4로 과매도 문턱에 걸쳐 있습니다. 어제 QQQ가 2.04% 내려왔으니 어제 같은 날이 한두 번만 더 나오면 닿는 거리입니다. 시장 전체의 온도도 같은 방향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2로 공포 구간이고 하루 전 38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어제 같은 하루에 3배 상품을 들고 있으면 계좌가 아픕니다. TQQQ는 하루에 6.19% 빠졌고 이번 달로는 25.45% 빠졌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은 시스템이 설계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만 이번 달 그만큼 빠지는 동안 저희 계좌도 같이 맞았습니다. 기준선에 아직 안 닿았기 때문에 그대로 맞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200일선이라는 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 급등으로 QQQ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의 급락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급등은 기분은 좋지만 200일선과의 과한 이격은 언제나 큰 조정을 부르고 급등과 큰 조정은 TQQQ의 변동성 감소라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일일 변동성이 1%일 때 TQQQ의 일일 변동성 감소는 약 0.03%입니다. 하루에 0.03%. 거래일 기준 한 달이면 약 0.6%.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의 일일 변동성이 3%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TQQQ의 일일 변동성 감소는 약 0.27%입니다. 하루에 0.27%. 한 달이면 약 5.4%. 변동성이 3배 올라갔을 뿐인데 감소는 9배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변동성 감소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변동성의 함수입니다. TQQQ를 오래 들고 있다고 자동으로 녹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요동치는 동안 들고 있으면 녹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얼음을 냉장고 밖에 꺼내놓으면 녹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는 속도는 시간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깥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영하 5도에서 꺼내놓으면 1시간이 지나도 거의 안 녹습니다. 한여름 35도에서 꺼내놓으면 10분 만에 물이 됩니다. 변동성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TQQQ를 들고 있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들고 있는 동안의 시장 온도, 즉 변동성이 문제입니다. 200일선은 언제 나가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선이지 그 전까지의 변동을 없애주는 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그 선 위이고 그래서 오늘 밤도 그대로 들고 갑니다. 커뮤니티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개인 투자자 게시판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였고 반도체 3배 상장 지수펀드 쪽 분위기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Sheesh getting worse each day. $10 where you at? 매일 더 나빠진다. $10는 어디쯤이냐는 자조가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Tomorrow is another day I hope as long as Trump doesn't blow us up. Good luck to all longs. 트럼프가 우리를 날려버리지만 않는다면 내일은 다른 날이길 바란다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종목 게시판에서 강세와 약세가 63대 37로 갈렸습니다. 게시판 온도는 주가 방향과 반대였습니다. 어제 9.94% 빠진 마이크론 게시판에서는 강세 의견 비율이 71%였습니다. 하루 만에 10% 가까이 빠진 종목에서 강세가 10명 중 7명이라는 건 물린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시장이 낙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게시판은 강세 69%에 논쟁적으로 분류됐고 한글에선 어제 매도의 원인을 증거금을 채우려 파는 한국 쪽 물량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지난 이틀 한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쪽은 훨씬 험합니다. I will probably never financially recover from this shit fucking sandwich of a stock. 이 종목에서 입은 손실은 아마 평생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글이 가장 많이 읽힌 축에 들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9.67% 빠졌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남는 감정도 비슷할 겁니다. 이번 달만 놓고 보면 SOXL은 57.72%, TQQQ는 25.45%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둘 다 아직 플러스입니다. SOXL이 94.73%, TQQQ가 10.75%입니다. 올해 쌓은 걸 한 달 만에 상당 부분 반납하는 중이고 3배 상품에서는 그 반납 속도가 기초자산 낙폭의 3배 가까이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환율이 한 겹 더 얹힙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20원 57전 내려 1404 13원 87전이 됐습니다. 7월 초 1535원대에서 한 달 만에 91원, 약 6% 내려온 겁니다. 미국 주식을 원화로 사서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이중으로 작용합니다. 주가가 내려간 만큼의 환율이 내려간 만큼이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7월 한 달 QQQ는 달러로는 8.75% 내렸지만 원화로 환산하면 14%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TQQQ는 달러로 25% 남짓인데 원화로는 30%에 가깝습니다. 계좌를 열었을 때 체감이 유독 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어제 하루의 진짜 메시지는 주가 낙폭이 아니라 커브 모양입니다. 연준이 동결했는데 2년물이 내리고 30년물이 올랐다는 건 시장이 연준의 의지가 아니라 연준의 여력을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물가를 단기간에 되돌릴 수단은 마땅치 않고 30년물은 그대로 값을 매겼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열리는 장에서 제가 볼 자리는 지수가 아닙니다. 30년물 금리가 5.14%에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되밀리는지입니다. 되밀리면 어제 파워아워의 매도는 기자회견 직후에 과잉 반응으로 정리됩니다. 더 올라가면 어제 팔린 건 하루짜리 심리가 아니라 나스닥에 매겨진 할인율 그 자체입니다. 유가가 $84대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같은 줄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숫자가 다음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빠른 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어제처럼 시장이 크게 밀린 날은 계좌를 열어보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 내 계좌가 같이 내려가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 그 상승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픈 건 다른 경우입니다.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빠져 있는 상황.
그건 시장의 회복을 기다릴 근거조차 없는 손실입니다. 지금 손실폭이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시장과 함께 내려온 계좌는 시장이 돌아설 때 같이 돌아설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